어프로브된 AI 알고리즘이 꽤나 많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로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웨이브 폼 분석에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C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하고, 중간에 이 바이탈 사인, 혈압이나 심장 박동수, 체온 이런 이 시간 개념이 있는 변화되는 수치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또 RNN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엑셀 파일 같은 클리니컬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것은 그 GBM이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알고리즘을 주로 쓰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과 분야에서 그 당뇨병을 앓은 분들이 이 망막증이 얼마나 올 것인지, 그다음에 또 중간에는 이 병리 분야에서 보면 유방암 앓으신 분들이 주변에 림프절로 얼마나 퍼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AI로 예측하는 기술들이 실제로 의사들이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절대 열등하지 않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AI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의료 영상이 많습니다. 영상 판독이나. 그런데 실제로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저기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1년 365일 24시간을 환자 옆에 붙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사도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의료 인력들이 조금 더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 안전을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려면 환자하고 의료진한테 필요한 편의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야를 먼저 보시면 대개는 이런 거 AI나 이런 거 구글 딥마인드 보면은 평균 의사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64건의 AI 의료기기가 허가됐는데 그 중에서 63건이 의료 영상 관련이에요. 근데 허가는 됐는데 이거를 이제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각 병원이나 이제 여러 고민들이 많죠. 현재는 병원이 각자의 재원을 동원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같은 거나 CT 영상 같은 거를 보면 엑스레이 가지고 이제 이것이 뭔가 결절이 보였을 때 폐암인지 아닌지를 AI로 예측을 하는 솔루션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유방암 환자에서 이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는데 현미경 판독을 AI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암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그다음에 이 지금 보시는 건 CNN 베이스트 이제 ECG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저분이 앤드류 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딥러닝 학자죠. 그래서 저희 심장 내과 전문의들이 라벨링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내과 전문의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네이처 메디신에도 실렸고, 그다음에 그 지오패치라고 해서 이 가슴에 붙이는 조그만 거 보이죠? 저렇게 해서 제품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환자한테 발생되는 생체 신호들이 바로 클라우드에 전송이 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서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리포터 형식으로 다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심장 마비가 올 가능성을 뷰노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듀스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수, 체온만으로 해서 이 환자가 24시간 내에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술 중에 혈압이 떨어질 때 어떻게 미리 예측하겠느냐. 이런 게 실제로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예측 모델이 있으면 의사가 쉽게 말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혈압이 떨어지면 바로 대응하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건데, 혈압이 떨어진 다음에 대응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전에 그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주로 마취과에서 나온 페이퍼고요. 요건 이제 아산병원에서 실은 내용들인데 이
이 바이탈 레코더라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환자의 모니터링 그 변수들을 다 모아서 DB화하고 개발해서 구글에 오픈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동맥압 파형으로부터 이제 심장 박동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 장비보다 더 우월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장비보다 우월하다면 이것은 크게 돈이 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의료비 지출면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영상과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AI 적용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 건가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그 코비드 시대에 그 AI 기술에 대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해외,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AI 베이스에서 감염병을 진단하고 발병 예측, 또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뭐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다 1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벌써 이게 2년 반 전이죠. 코비드가 터져서 2월 말에 대구 경북에 아웃브레이크가 터졌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다 이렇게 이런 이제 논문까지 낸 것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2020년 3월 5일에 문경에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오픈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병원에 코비드 양성인데 멀쩡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병실을 차지하고 있다. 중환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그 병실에 중환자들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복지부에서 연락이 온 게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래서 3월 5일 날 오픈할 테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내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한 사나흘을 밤을 새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검사 자체에서 폐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내용 자체도 다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전용선을 타고 서울대병원 이 본원의 1층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바로 판독을 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그 IoT 디바이스를 붙여가지고 이 환자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환자 몸에 붙인 디바이스인데 오른쪽 화면 클릭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신호가 나오면서 계속 이 뭐 98%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어디서 봐야 되죠? 그래서 그 환자에서 받은 것을 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요 그림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화면이 작게 보면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8개 화면에서 지금 신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신호가 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제대로 시키는 대로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카톡으로 연락드리거나 우리가 이제 실제로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붙이십시오 하면서 이제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치료센터에서 개개인이 생성한 것을 자동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해화동의 1층 센터에서 우리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이럴 때 이제 인력을 줄이고 여러 가지 오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AI인데 AI는 기본 데이터가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제대로 얻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환자한테 이제 이 문진지를 문자로 URL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모양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본인 인증을 하면 본인 인증 개인 정보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정보하고 매칭이 되면 이 환자 정보나 그다음에 이 설문 작성하고 이렇게 여러 그 한 것이 이제 이 전자차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이거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일이 사람이 입력해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그걸 또 누가 입력하고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환자가 입력하고 샌드 버튼을 누른 순간에 병원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이 정도로 해서 오류가 없게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AI를 적용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3년 과제로 임상시험에서 IoT 디바이스 쓰는 것을 뭐 AI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노하우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코비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외부에서 이런 디바이스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병원에 바로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병원 네트워크 안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DMZ 에리어 안에 데이터를 두고 또 의사들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클라우드 안에 이걸 모아서 실시간으로 특정 환자의 특정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런 세팅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일이 앱을 만들어서 환자가 입력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이 그림은 왼쪽의 A 그림은 환자 앱에서 보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본인의 심전도 모양이고 오른쪽의 4개 화면은 의사가 아니면 연구진이 4명의 피험자 내지는 환자들의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8개, 16개 다 쪼개서 동시에 보면서 거기에 AI 베이스드 러닝을 해서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보조적으로 의견을 주면 최종 판단은 연구자 내지는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스템들하고 비교해봤더니 이게 결코 열등하지 않고 좋은 점들이 많았다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페이퍼로 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는 뭐 복잡하게 뭐 대단한 거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저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제일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세,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긴 문제를 조기에 캐치해서 나의 위치 추적을 해서 119에 자동으로 연락이 되고 내가 병원에 가서 빠른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들이 크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 코비드 19 진단을 위해서 이 루닛에서 이런 AI 회사에서 이제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 뉴모니아 그 폐렴이 있나 없나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거는 개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도네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업체는 국가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무슨 돈으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2, 3분 동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AI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옛날 거를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증 연구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위험도를 사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들을 병원이나 병원 단위에서 국가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백날 모아봤자 제대로 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료 용어의 표준화가 중요하고 클리니컬 데이터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뭐 10만 명의 환자를 모았다. 그게 옛날에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각 병원에서 모은 10만 명 환자들이 200만, 500만 명이 됐을 때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한 번에 표준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CDM 컨버전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고 어렵지만 표준 용어를 쓰는 방법들을 복지부에서도 오픈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이 딥러닝으로 골절 예측 모델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연구를 하나 보여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 각종 기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각종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구스리 서말이라도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가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표준화를 하는 그런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AI 그런 솔루션 도입한 거 수술장에서 환자 뭐 혈압이나 맥박 이런 거 다 자료 같은 거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한 병원에서만 모으지 않고 표준을 준수해서 대한민국 전체 병원에서 모아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코비드 19 같은 사태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치료나 여러 가지 의료의 방향을 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비드 때 사람 없고 힘들고 그런 거 계속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료진의 행동을 하고 환자에 대해서 액션을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표준화로 집합이 돼가지고 한 번의 데이터로 모니터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파워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을 또 써가지고 또 누가 정리하고 이중 삼중의 일이 되니까 하다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과제가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울대병원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의 CIO 역할을 한 작년 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한 입장에서 저희 이제 후배들이 이런 걸 제대로 해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 개발, 분석, 검증 등을 통해서 중요한 플랫폼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기술력은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데이터예요.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된 데이터.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한 8천 명 이상의 자료를 10년 이상 모은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구글에 바이탈 DB라고 쳐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것까지 오픈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놓으면 지금 저희 중환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환자마다 리스크 스코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 빨간색이 있는 환자들이 조금 위험하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의료진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휴일, 연휴, 응급수술이 지속될 때 의료진의 피로도가 연속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병원은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리워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병원 재원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도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개방할 때 어떻게 정량화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제가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여러 상황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은 영상 판독, 환자 안전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 환자 의료진을 위한 편의 기능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있고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바이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발표 감사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와 또 진행해 주셨던 연구들을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인공지능을 의료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계신 청중분들 중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스태프분들이 가져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발표를 해주셔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발표를 굉장히 네, 죄송합니다. 네, 앞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몇 번 등장했던 JLK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의료 인공지능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그 표준화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화에 있어서 병원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탑재를 하러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정보 공개라든지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좀 더 이 표준화하고 데이터가 좀 더 뭐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뭐 교수님만의 아이디어나 이런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개방의 문제에 있어서요. 무조건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전산실 인력이랑 협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걸 협조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고 보면 한 달이 지나도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일을 하는 주체, 그게 뭐 국립대학교 병원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큰 틀의 국가 단위의 뭐 컨소시엄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목표 의식이 뚜렷한 거 플러스 이것이 환자나 국민이나 공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각 병원에 훨씬 더 통 큰 이 재원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오바마 프로젝트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정밀 의료나 이런 이 의료 분야의 헬스케어를 가지고 해서 엄청난 돈을 뭐 한 6천억 이상을 다 내놓으면서 병원도 발전했지만 어디가 발전했죠? 헬스케어에 관계되는 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커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저항을 느낀다는 거는 뭔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병원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많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발표해 주신 김경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은 JLK 김동민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질환 영상 분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동민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5%에 가까운 그런 성장률과 그리고 영상 특히 이 영상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성장률이 굉장히 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요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아까 JLK 인스펙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2014년에 처음으로 그 설립을 하여서 국내에서는 3등급 인공지능 기반의 3등급 의료기기를 최초로 저희가 그 획득한 회사입니다. 그때 획득했던 그 솔루션 자체가 저희 뇌경색 그러니까 뇌졸중에 있어서의 특히 뇌경색에 있어서의 그런 원인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최초로 만들어서 저희가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그런 의료 영상에 관련돼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뇌질환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표준화하고 가공하고 학습하는 기술들을 데이터 어노테이션 플랫폼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여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에도 접목을 해보고 아니면 다른 다양한 그런 그 분야에도 접목을 하면서 분야를 넓힐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저희 뭐 이런 그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서 사실 2019년 12월에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물은 저희가 역삼에 있는 저희 AI 인공지능 그 연구소입니다. 자사 건물도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회사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은 뇌질환 그리고 다중암 진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를 드릴 부분은 특히 뇌질환인데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지금 뭐 체스트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CT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암을 진단을 하고 병리 영상에서 암을 확진을 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플랫폼들, 다중 암 진단 플랫폼들은 사실 굉장히 경쟁이 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런 커머셜라이제이션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경쟁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저희 솔루션들을 보급하고 있고요. 단 저희는 뇌질환에 있어서는 정말 글로벌 넘버원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다양한 영업 활동 그리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주리 대학과 그 전립선 암 관련 솔루션의 임상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그 FDA 서브미션 한 이후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닥터넷이라고 하는 1,200개 병원과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영상 원격 판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탑재를 해서 한 군데에서 1,200개에서 의뢰가 되는 다양한 의료 영상들을 판독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글로벌 넘버원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은 저희 브레인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영상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제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그 영상을 분석하기 위한 그 솔루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 영상을 입력을 받기 위한 메디컬 그 다양한 그런 멀티 모달리티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입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다이콤이라고 하는 의료 표준으로 사실은 영상들이 되어 있지만 워낙에 그 다이콤을 핸들링하고 있는 팩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 그리고 벤더들 간의 그 핸들링 방법이 좀 달라서요. 실제로 이거를 입력을 받아 보면은 굉장히 다른 타입들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입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입력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교수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항상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한 피처들과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 간의 그런 피처들의 차이에 의해서 도메인 시프트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티브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영상 전처리 기술들을 활용을 하여서 최대한 학습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지만 갑작스럽게 이상한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프로세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리프로세싱이 잘 되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프로세싱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의 분류라든지 분할 아니면 이런 그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얻어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 그 UI UX를 또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좋은 UI UX를 만들어 두어도 사실은 그냥 항상 사용하시던 팩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는 뷰어에서 그냥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에 맞추어서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UI UX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업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시하고 있는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알고리즘 부분은 진짜 중요하고요. 절대로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알고리즘의 설계와 접목이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실 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정제된 표준화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의 다양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연동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 그럼 의료 인공지능을 탑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병원에는 뭐 CT도 있을 수가 있고 엑스레이도 있을 수 있고 MRI도 있을 다양한 그런 영상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영상 장비들은 팩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그 서버에 다 영상이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교수님 방에 가서 실제로 진료를 받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팩스라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 팩스에 분석 서버를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 그 웹 기반으로 저희 UI UX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분석 결과를 그대로 팩스에 보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때 이미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사실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분석 서버와 그리고 그 분석을 위해서 의뢰를 하는 서버가 분리되게끔 해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 서버가 사실 병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향후에 이제 지금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개인정보 그리고 이런 분야들의 법제화가 확립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저희는 이제 중앙에 분석 서버가 있고 각 병원에서 의뢰가 되는 영상들을 분석을 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회가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형태로 2018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다양한 그 브레인에 있어서는 진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제품화를 사업화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솔루션들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의 제일 핵심이 되는 솔루션은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여서 뇌출혈을 유발하는 뇌동맥류 솔루션 그리고 이런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뇌 노화가 빨리 와서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데를 또 전환되기에 좀 굉장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치매까지 가기 전에 이런 뇌 노화, 뇌 변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얼마나 정상인의 분포와 또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가능한 정량 분석 플랫폼 그리고 이러한 정량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치매 발병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뇌질환에 관련돼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지금 각 솔루션들에 대해서 개발 후 이제 제품화를 통해서 병원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주특기를 하고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뇌졸중 안에 사실은 뇌경색이 83% 굉장히 크고요. 뇌출혈은 한 17% 정도입니다. 1년에 한국에서는 한 11만 명 정도 발생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6분 중에 1명은 일생에서 반드시 이 뇌졸중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빈도이면서도 중증 질환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 응급실에서 도착을 했을 때부터 예후 예측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 주기에 걸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응급실에 도착을 하면 가장 먼저 CT 영상을 먼저 찍게 되는데요. 그 CT에서 뇌출혈 여부를 분별을 하고 그리고 뇌경색의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고 그 이후에 MRI를 찍으면 그 MRI에서 초급성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제 치료, 그러니까 혈관 재개통술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뇌경색에 의해서 이미 이제 괴사가 된 뇌세포 영역과 단지 피가 흐르지 않고 있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그런 미스매치 볼륨을 통해서 얼마나 이 수술이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이 그 수술을 하였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이분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까지도 알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전 주기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만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그런 데이터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전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런 그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절대로 엔드투엔드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적절한 성능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유기적으로 하이브리데이션해서 사용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절한 정확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뇌경색의 원인을 하나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이렇게 5가지 이상의 알고리즘을 통합을 하여서 솔루션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그리고 동국대 일산병원 이렇게 2군데에서 1,100명에 가까운 그런 임상 시험을 거쳐서 3등급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뇌출혈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야간의 작은 뇌출혈 병변을 검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팩스라는 것과 연동이 되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막바로 왼쪽에는 원본 영상, 오른쪽에는 인공지능 분석한 결과, 그리고 그 옆에는 probability 확률값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뇌출혈입니다. 이런 거는 거의 놓치실 일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해보면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야간에 이제 굉장히 작은 뇌출혈 병변이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돌려보낸 이후에 이제 좀 더 악화돼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작은 그런 뇌출혈 병변을 디텍션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저희가 좀 주특기로 하고 있는 거는 SAH라고 하는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이런 거는 인공지능도 좀 힘들어하는 게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보다는 이게 혈관이 터져서 뇌동맥류와 같은 혈관이 터져서 이게 쭉 퍼져나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그 패턴을 특정하기 힘든데, 안개가 끼인 것처럼 이런 그 패턴들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희가 SAH라든지 작은 병변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그 의료 관련돼 있는 그런 과제를 통해서 이제 외상성 뇌출혈, 즉 이제 뼈에 붙어서 이제 그 뇌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뼈에 의한 그런 신호에 의해서 좀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잘 검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고도화 개발, 그러니까 군 의료용 그런 뇌출혈 솔루션의 고도화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MRI를 통해서 뇌출혈, 뇌경색, 혈관이 막혔을 때 그런 뇌경색을 진단할 때 그런 그 솔루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팩스와 연동이 되어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솔루션들을 넣을 수 있고, 이미 읽어올 때 이렇게 뇌경색의 병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이미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정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표준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뇌에도 표준 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 뇌에 이 병변 자체를 이제 트랜스퍼를 해서 어느 영역에 이 뇌경색이 발생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병변에 의해서 얼마나 중증도가 있을지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한 예후에 대한 예측 값을 주어서 치료의 강도, 방법, 약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놓은 솔루션입니다. 다음에 제가 또 소개를 드릴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동맥류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뇌동맥류라는 거는 혈관이 이제 기형적으로 좀 변형이 되면서 뇌 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시한폭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열이 되었을 때는 이제 25에서 50% 확률로 사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질환이고요. 저희는 이제 MRA라고 하는 이제 검진에서 찍는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혈관 영역을 추출을 하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점수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추적 관찰이 가능하시게끔 용적을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건강검진센터에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동영상을 좀 요거는 저희가 뭐 2세대 그 UI UX라고 부르는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팩스랑 연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이 검출을 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 검출을 한 내용에 대한 용적이나 이런 게 오른쪽 이제 부분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3차원으로 이제 그 혈관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런 건강 검진에서 쓰일 때는 이런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생활 습관 지도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유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결과 보고서까지도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치매를 이제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라고 하는 걸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제 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뇌를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의 영역의 피질 두께라든지 볼륨메트릭한 변화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측정 방법을 통해서 그런 보통의 그런 뇌 노화를 거치는 누구나 이렇게 노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 뇌 노화를 거치는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점수화를 해서 이제 그 제한을 하는 형태의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저희가 사업화를 했고요. 뭐 제일 재밌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면서 이 70개에 해당하는 이 인공지능을 사실 동시에 구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엄청 큰 서버로 납품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단가가 비싸져서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인텔과 함께 이제 이런 조그마한 노트북에 조그마한 미니 PC에 그 경량화 기술을 통해서 70개의 의료 인공지능을 넣고 한 번에 메인 메모리에 쭉 올린 다음에 분석을 하는 형태로 실제로 5분 안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3D 그 뇌 영상의 62개 뇌 영역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레포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문을 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런 미니 PC 한 대가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원을 꽂고 모니터를 꽂고 그 네트워크선을 연결하면 정보과에서 이걸 IP만 인식을 시켜주면 팩스에서 그대로 전송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화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뭐 3차원의 그런 화려한 그런 다양한 그런 그 UI UX를 통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 또한 중요한 거는 레포팅입니다. 저희가 검진을 받으신 분들한테 17장 정도의 그런 정밀 분석 레포팅 시스템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는 뭐 그 의료 영상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항상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한테는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환자분이나 검진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거를 안타깝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레포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듣고 이 레포트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화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때까지 이런 그 뇌 관련 또는 뭐 다양한 이런 의료 관련 이제 그 사업화를 하면서 사실 느꼈던 거는 오버 엔지니어링 굉장히 많습니다. 뭐든지 그냥 뭐 엔드 투 엔드로 넣어서 이제 뭐 학습해보고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본질을 알고 문제 접근해 보면 정말 간단한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버 엔지니어링은 좋지 않고 문제 본질을 항상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그 대량의 그런 분석이 유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그 치매 전에 MCI 단계에서 치매로 컨버팅된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많은 MR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분은 되고 안 되고를 이제 그 뭐 학습을 진행을 하고 향후에 된다라고 예측을 했던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거꾸로 인공지능이 어디를 보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그래드캠을 그려서 거꾸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찾아 들어가는 형태의 연구를 진행했던 결과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거꾸로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뭐 그 코비드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은 뭐 다양한 저희도 이제 폐렴 관련돼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일본에서 PMDA 승인도 받고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활동들을 해서 실제 사업화가 되었고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그러면 40%라고 분석한 사람하고 폐렴의 확률이 70%라고 분석한 사람에 대한 그런 차이는 과연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의해서 사실 뭐 정확도는 어떤 데이터에서 테스트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도에 관련돼 있는 논문은 잘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본질을 파고들 수 있는 블랙박스 안을 볼 수 있는 논문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나오는 프로버빌리티들을 정렬한 다음에 그 환자의 CT 영상을 가지고 폐렴의 영역을 다 마킹을 한 다음에, 자,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임상 자료와 CT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프로버빌리티가 그 높아지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실제로 CT와 그리고 임상에서도 굉장히 증상이 나빠졌다. 그리고 거꾸로 프로버빌리티가 줄어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예후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런 게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증명이 됐다라는 걸 통해서, 사실 이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그 코비드 19에 있어서도 영상을 기반으로 한 뭐 맥박이나 이런 의식이나 뭐 이런 정량 지표가 아니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정량적인 분류가 트라이어징이 중증도 분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뭐 제안을 하고 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의료 영상에서 분석이 되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유전체 정보와 연동을 해서 분석하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영상은 지금 현재 상태, 페노타입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유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노타입, 그러니까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뭐 제품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아까 뭐 레포팅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요 오른쪽에 있는 뇌는 실제로 환자 뇌에서 추출한 그런 뇌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메디컬 트윈이라고도 뭐 요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정보가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것도 향후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 하는 기반 기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영상,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제일계 바이오라고 하는 곳에서는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그 교수님도 말씀드린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자꾸 저희도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가면서 이런 정보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개인 중심의 그런 결합 데이터가 있으면 더욱더 이런 것들이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그리고 전문의분들의 다양한 그런 경험, 이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용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의료 영상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그 뇌정증이나 그런 다른 뇌질환 분야에 다루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CT라든지 MRI, 뇌졸중을 기반으로 한 그 곳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뇌질환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뇌 파셀레이션, 그러니까 뇌를 분할하는 것까지 간 이유는 그 이후에 말씀하신 뇌전증이나 다양한 곳에도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기반 기술이 되어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도 질문 있으셔서. 예, 전남대학교 배영철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처리하신 데이터의 아웃라이어 데이터는 의료 정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로 많은 아웃라이어 처리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고민도 많고 뭐
이게 정말 이게 쓰는 게 맞는지 학습에 사용하는 게 맞는지 오히려 없애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도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기반 그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사실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다 배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 이후에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일반적인 그런 사용성을 높일 때는 거꾸로 아웃라이어를 넣어서 좀 더 일반성 있는 그런 안정성, 로버스티니스를 만들 때는 아웃라이어를 넣어서 저희가 계속 학습을 하고 그 배제할 수 있도록 사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웃라이어를 정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스트 엑스레이 제품을 가지고 일본에서 임상 시험을 할 때 저희는 그 기반 데이터가 사실 그 대한결핵협회 100만 건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제 다양한 뭐 국내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일본의 그 교토 부립 대학병원에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111살 분의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 111살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연령이 이제 80세가 중심이 되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살 분이나 이렇게 고령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폐렴의 흔적도 있고 패턴, 인공지능에서 패턴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인데 이분이 111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상이라고 분류하신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인공지능은 패턴만 보고 분석하니까 근데 정황상으로는 정상 뭐 이러한 케이스들도 이거를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게 다뤄야 될지 아니면 이걸 거기에 또 어댑티브하게 저희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지 이거는 사실 현장에서의 사용성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무조건 패턴에 있어서의 아웃라이어는 처음에는 배제를 하고 기본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후에 로버스티니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아웃라이어를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요. AI를 만드실 때 올바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럼 의료용 데이터에서 올바른 데이터랑 잘못된 데이터랑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제일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아티팩트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팩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구조물, 철에 의한 구조물이 있을 때는 사실 아티팩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찍히지 않은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때로는 또 CT나 이런 영상들 중에 쭉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정보가 소실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한 장 한 장의 영상에서 정보가 소실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배제를 하는 그러니까 표준화가 어려운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보의 결손이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먼저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검수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배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각 연령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그런 그 임밸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아까 뇌경색 솔루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역에 대해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그런 기준점을 정해서 거기에 다 옮겨서 그 스태티스티컬하게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군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표준화를 확인을 하고 그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발표해 주신 김동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신사임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사임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전까지 아마 영상 처리나 아니면 멀티모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큰 고가의 장비를 쓰는 이런 AI 모델로 분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가 광주 직접단지 R&D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간단히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실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의료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나 활용에 대한 사업인데 저희 사업은 헬스케어 분과에서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 결과들이 아직은 다 실증까지 되어지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성과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헬스케어에 그래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컨소시엄에서 지금 실증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과 결과물을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한 요소 기술들은 오후에 있는 성과 교류회에서 어떤 AI, NLP 요소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발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영상 처리가 아닌 인공지능 대화 인터페이스 기술, 이 사업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대화 인터페이스 기술에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화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헬스케어랑은 좀 멉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부분이 AI 스피커로 서비스돼서 노래 틀어주는 AI, 아니면은 챗봇 같이 어떤 고객 상담이나 어떤 민원을 간단히 해결해주는 챗봇 서비스 등을 좀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 대화 인터페이스 자체가 AI가 고도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꾸만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상점이나 레스토랑에 가도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일이 되게 일상적이 됐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휴먼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바뀌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상에서 기계화 시스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무인화 영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의료진이나 병원에서 다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AI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확대를 위해서는 대화 인터페이스나 자연 처리 인터페이스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어떤 대화 자체로 말을 해서 기계가 신기하네라는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말도 어떤 일을 잘해주면서 말도 잘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들을 이제 세상이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처리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개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IT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면에 이제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어떤 언어를 자연어라고 표기를 하면서 이제 AI에서 다루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100%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언어라는 데이터들이 시간 순으로 이어져서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상대 말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요점이 무엇인지,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적절히 대응해야 될 행동과 발화를 역시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대화 처리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 듣는 단어라든지 갑자기 바뀌게 된 상황에 대해서 문맥을 이해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AI 엔진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결과물로 말씀드리겠지만 문장의 의도나 상황 정보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계속 구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대화 모델만 영역 구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화 처리 기술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챗봇이나 스피커에서 활용해 보셨겠지만 못 알아듣는 표현이 더 많은 것이 사업화 결과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형적인 표현들은 그나마 알아듣지만 위트 있는 표현이나 뭔가 그 의미들을 내재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대화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많죠. 주어가 생략된다든지 뭐 특정한 구성이 생략된다든지 그다음에 그냥 그거 저거 이거 저거로 퉁치는 발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어체의 어떤 문서들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처리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뭐 초거대 모델들, GPT-3, 뭐 버트 류 같은 어떤 대용량의 어떤 그 초거대 모델로 학습된 언어 모델과 트랜스폼 모델들이 이 AI 모델에 더 플러스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바틀렉이라고 주어져 있던 어떤 문맥상에 좀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자연어 처리 엔진들의 성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초거대 모델들을 활용하고 구축하는 데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의 구축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초거대 모델 중심의 AI 모델들이 성능이 올라가고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델에 대한 구축 그 비용은 훨씬 줄지만 이 수백억에 달하는 초거대 모델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그래서 따라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지금 현재 NLP 기술의 지금 발달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성능이 올라가서 사용자들이 더 높은 성능을 즐길 수는 있지만 기술 장벽이 커지고 학교나 중소기업들에서는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대화 처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인트로덕션 상황에서 보시면 모든 AI 문제들이 하나의 간단한 태스크만은 풀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언어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어를 처리하고 AI 모델들이 언어를 처리할 때 어떤 태스크들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그냥 이론적으로 그려본 모양입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왼쪽 라인은 주로 포놀로지, 의문적인 처리를 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발화가 음성 신호로 들어오게 되면 음성 인식을 하고요. 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인식된 단어 중에 이제 그 단어 자체를 형태소 단계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에 4, 5, 6, 7 그럼 이건 1, 2, 3이 한글 1, 2, 3이 아니라 숫자 1, 2, 3이구나. 이런 것들 다 디텍션 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이건 전화번호네. 이건 사람 이름이네. 이건 명사네. 이건 용언이네. 이건 주격조사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부분이 이제 형태론적인 분석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이제 구문을 분석을 해서 얘가 지금 요 부분이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장의 어떤 의미적인 레벨로 구문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거기 가게 되면은 이 문장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고 역할이 뭐고 행동을 할 때 대상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역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시멘틱한 의미론적인 분석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뭐 애매성 차원이 화용론까지 분석을 해야 대화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잘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잘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문맥상 분명히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대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찰떡처럼 알아들어야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작업을 해서 음성 합성까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음성 스피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태스크들이 다 처리가 돼야. 최근의 AI 기술들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지만 아까 같은 초거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엔드투엔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니 되게 모델의 스케일도 커지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술 동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도 앞서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기술 자체 그리고 대화 기술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화되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태스크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의 만족도들은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일만 해주고 내 감정을 몰라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 기술이 확산이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로
저희 과제에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된 질환에도 이제 연구자들과 의료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연처리 분석 기술이나 음성신호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 뭐 진단 및 예방에 대해서 이제 음성신호나 대화 같은 것들 가지고 뭐 초기 치매 증상에서 나오는 특정한 어떤 패턴들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신호적인 분석이나 기능적인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의료 서비스를 기존의 의료 서비스와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저희 프로젝트에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케어가 잘 되지만 병원 밖을 나간 환자들에 대한 케어에 대해서 정말 의료진처럼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에는 일종의 대화 서비스나 어떤 플랫폼상에서 일어나는 에이전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정신질환자나 돌봄 같은 데 필요한 어떤 케어 서비스 형태로 대화 서비스가 많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초보 서비스들이 AI 스피커스를 통해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대화 시장과 그다음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보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넣었는데 저희가 만든 동영상은 아니고 지금 현재 AI 대화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로봇은 되게 유명한 로봇인데요. 아실 것 같은데 헨스 로보틱스라는 미국 업체에서 중국 업체에서 만든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소셜 로봇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제 약간 기업 홍보 차원에서 지금 자기 자체 로봇이 대화가 가능한 로봇이 이제 유명한 배우죠. 저 배우랑 이제 컨셉을 찍는 건데 좀 길긴 한데 뭐 내용의 주제는 이래요. 되게 로맨틱하고 감성적으로 얘기를 계속 배우는 하는데 소피아는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래서 되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되게 거북해하는 뭐 이런 서로 이제 정보만을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하고 이쪽은 감정 교류를 원하는 교감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리는 이런 것들을 약간 꽁트처럼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대화 기술은 지금은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거에서 끝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람이 친구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세계가 오는 게 결국에는 서비스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연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헬스케어의 대화 기술을 접목해보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센서를 활용한 IoT 디바이스들이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전달과 단순한 태스크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주는 어떤 서비스 형태였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뭐 센서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달고 하게 되면은 거부감을 느껴서 오래 착용이 좀 힘든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서비스 자체도 되게 획일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반면에 이제 미래에는 결국에는 이런 거부감들이 없는 특정 디바이스들만이 이제 살아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대화를 친구같이 느끼면서 자기가 대화를 풀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려면 공감 대화라는 교감이 가능한 대화를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감 없는 인터페이스, 즉 사람들이 거부감이 크게 없는 몸에 달거나 하는 어떤 센서들을 좀 배제한 형태로 스피커, 그러니까 마이크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전 카메라만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구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양하고 사용자의 감정이나 상황에 맞는 발화들을 차별적으로 뱉는 대화 엔진을 만들어 보자가 기술적으로 큰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제의 개념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한 인식 기술과 그 다음에 의도나 감정에 대한 추론 기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한 공감 표현 기술들을 다 연구를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정서 안정에 가능한 공감 서비스 기술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뭐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그 다음에 상담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드러났는데요. 저희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병원 분당 차병원의 정신의학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 환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면담 중인 환자일 때는 케어나 관찰이 잘 되지만 집에 가 있는 공황장애 환자나 우울증 환자들이 정기적인 그 방문 시점 이전에 밖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감정 변화가 어떤지를 좀 AI가 체크해주면서 이것들이 리포팅으로 병원으로 되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어떤 컨셉에서 나왔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저희 과제는 지금 과기부 펀드를 통해서 나이파 지적단지 연구 사업을 통해서 내년까지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네, 현재 3차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사실상 AI 요소 기술들은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4차년도에는 실제로 병원과 요양기관을 통한 실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내년 초까지는 실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여 기관은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그다음에 분당 차병원의 정신의학과 그리고 광주에 있는 주식회사 GNICT 세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들을 통해서 이 총괄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타겟팅이 된 환자나 어떤 돌봄 대상이 되는 분들을 관찰해서 지속적인 케어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뭐 보호자나 아니면은 병원 쪽으로 알라밍을 해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상태나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기록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용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대화라는 대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이 사람의 상태가 바뀌는지, 감정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기존의 스피커와는 다른 형태의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몇 번 써보고 귀찮아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이나 지금 상황이 잘 드러날 수 있게 AI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감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AI 스피커들을 보시면 날씨를 알려달라 그러면 날씨를 알려주고 뭐 온도를 알려달라면 알려주고 노래를 들어달라 그러면 틀어주지만 나 오늘 힘들어 진짜 열받아 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겠죠. 근데 저희의 타겟팅은 그런 태스크 기반 대화가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시연을 보시겠지만 대화 모델에서 그때그때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영상 정보의 운동성과 그다음에 기존 발화를 가지고 감정과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부분,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실시간으로 계속 디텍션을 하고요. 이 디텍션에 대한 부분을 기록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포함해서 어댑티브한 발화를 내뱉는 교감 대화를 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는 AI 기술과 인공지능 대화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원활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개의 사업을 합쳐서 초거대까지는 아니지만 꽤 대형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치 라이센스로 구축되어 있는 저희 모델을 이 과제 결과물로 사용해서 이렇게 공개해놨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용자의 음성과 대화와 그다음에 영상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장비 부분도 구축을 자체적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그 차병원 정신의학과와 함께 모니터링과 의료 연계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이 결과물들이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고요. 캐티 인공지능연구센터에서 전체적인 AI 기술을 총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상황 인지와 대화 모델링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병원에서는 정신의학과 스태프들과 함께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의료 연계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는지에 분석 그리고 교감 서비스를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시나리오에 대한 도출 작업 그리고 활용성을 차후에 실증 기간 동안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부분은 그 내부적으로 상담이나 환자들에 대한 상담 데이터를 IRB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교감 서비스 데이터 셋화해서 그대로 사용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교감 대화를 좀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기업인 GNRCT에서는 이런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UI, UX 말단을 다 맡아 주셔서 해주셨고 해서 지금 실증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용자의 상태를 인식하는 분석 기술들이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별로 개인별 이력을 추적을 해서 맞춤형 교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기반으로 사용자 식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운동성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모든 영상들을 다 가지고 단말해서 받아서 서버로 보내서 분석을 하기에는 그 네트워크 부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패턴만 분석을 해서 이제 알라밍을 주거나 대화로 그렇게 되면 선제적으로 저희 엔진이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뭐 이런 리액션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영상과 대화가 서로 싱크가 맞춰져서 어떤 발화를 사용자가 했고 스피커가 어떤 발화를 하는 게 정상적이고 하는 정보들을 그리고 어떤 상태의 정보인지 사용자의 의도와 감정 정보들이 여기 다 싱크가 맞춰서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도 이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크게 지금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화 기술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단순한 울기만의 대화가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이랑 인텐트를 받아들여서 공감하고 차별화된 대화를 뱉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단순히 발화의 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각 발화에서 어떤 감정으로 된 발화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져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DB들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의 양을 한 35,000셋 정도의 양을 지금 구축을 해서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7가지 감정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았는데 차병원 쪽의 의견으로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좀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큰 감정만 정확히 분류가 되면 사실은 정신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것들이 되게 그 스파스한 감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취득하기 힘든 경우도 많죠. 사실은 중립의 감정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감정 분포와 좀 재미나게도 멀티모달로 어노테이션 했을 때 감정이 분포가 약간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 인지 모델도 만든 부분이 있고 공감 대화 생성 엔진에 대해서 간략히 모델 구조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단순히 히스토리 텍스트만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 발화의 감정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대화 전략을 분류를 합니다. 공감대화 전략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 말고 이 발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대화 전략으로 지금 말을 걸고 있구나를 파악을 하는 거죠. 대화 전략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뭐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발화에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뭐 무슨 차를 긁혔다고요? 라고 상대방의 발화를 요약을 해갖고 명료하게 해준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맞아요. 당연하죠. 라고 동의해 주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라고 발화를 계속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스피커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인간 대화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발화자가 어떤 전략으로 AI를 대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발화자의 발화의 감정을 다 분석을 한 후에 이 적절한 전략을 내려서 그 전략에 맞는 발화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모델을 조금 더 다양하고 유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 770밀리언 파라미터 규모의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웹의 기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채널링이 가능한 대화 이 부분도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요. 백채널이라는 부분이 좀 어색하실 것 같은데 그냥 발화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동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잘 듣고 있어라는 것들을 주는 건데 뭐 표정으로도 되고 이제 제스처도 되고 그다음에 "헉, 정말요? 세상에 어머 그래서요 어머나 뭐 웃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AI가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친구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백채널링을 할 수 있는 대화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4차년도에 통합이 돼서 사용자 발화 중간에도 어떤 타이밍에 아 내가 한번 웃어줘야 되겠네 싶으면 웃어주는 AI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 알고리즘, 대화 데이터 셋 자체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원활한 실증을 위해서 저희가 증강시키는 어떤 툴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차년도 때 한 8월 정도에 지금 통합된 결과들을 그냥 이제 재밌으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과제에서 합성기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성기는 제 카카오 합성기를 썼는데 약간 발음이 어눌한 부분도 일부 있어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공감 대화하는 아이의 이름을 토닥이라고 지었거든요. 토닥토닥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데 이제 카카오 합성기가 다른 건 난 괜찮은데 토닥이라는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딱 들리면 이제 투닥투닥 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토닥입니다, 이름이. 뭐 잠깐 안녕. 보시면 안녕하세요. 넌 누구야? 누군지 물어보면 이제 자기 페르소나가 저는 있어요. 토닥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토닥이라고 말을 못 하고 그게 투닥이라고 무슨 뜻이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거에 대해 저는 설명을 좀 얘기를 드리면 들어주고 공감해 지금 주는 왼쪽에 있는 인공지능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스트래티지 클래시파이어 왼쪽으로 결과를 보시면 보여드리는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사용자의 추천 발화는 감사합니다. 명료하였고 그다음에 지금 발화는 이제 가고 싶다는 뭐 회사에서 ER이라는 부분이 이제 취업에 성공하셨다고요? 라고 한 번 더 발화를 해갖고 이제 요약을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그리팅은 인사나 잘 됐어요 라는 어떤 이러한 호응을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구사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의 발화나 감정 상태가 이러면 내가 이 전략으로 대화를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친근감을 느끼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서 AI가 발화를 내뱉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발화도 대화 모델이 빅 모델이 붙으면서 훨씬 플루언트해졌고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발화에 대한 요약도 가능하고요. 기존의 스피커랑은 조금 차별화된 수준으로 이제 공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친구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제 UI UX도 아까 보시면 이제 당첨돼서 고양이처럼 잘해줬어. 만들어서 이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내 복권에 대응 당첨되어 감정을 차를 결정을 해서 받다니 UI를 행복하시겠어요? 바꿔주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차거든. 복권으로 차를 가게 되셨군요. 그 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딸에게 집을 한 채 사줄까 해. 딸에게 집을 사줄 계획이시군요. 네, 뭐 이렇게 지금 저 실증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공감성 대화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증을 위해서 일상 대화,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장을 해서 모델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서비스의 상용화는 이제 저희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사나 아니면은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자들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나 정신질환자의 어떤 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말벗 서비스 형태로 가능할 거로 서비스 캔버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돌봄 서비스로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도 집에서 케어를 받을 때 보호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독거노인들에 대한 케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과 통신사 같은 쪽과 같이 연계를 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실증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는 컨소시엄 안에서 분당 차병원 내에서
이제 실증을 하면서 전문가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차병원의 면담실과 그다음에 납병원의 대기실, 대기 장소에 설치를 해놓고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이 활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안내자가 있는 경우에 활용을 해보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떤 좋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자와 그다음에 보호자를 기반으로 리포팅을 받을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지금 광주 지역 근처에서 지금 실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요양병원과 건강타운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상주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 일부 설치를 해서 이제 활용성에 대한 실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이나 어떤 그런 보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실증도 실제로 병원을 통해서 해서 저희가들이 관내 평가와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정신의학 서비스 외에도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AI 요소 기술들이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자연 처리를 하면서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서의 AI 기술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캐트 인공지능 연구센터는 자연 처리 기술과 비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간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AI 기술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예,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밌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마지막 발표인이 한두 분 정도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감정을 파악하는 모델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처들을 기반으로 감정을 파악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감정 분석 연구가 기존에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다양한 모달러티에서 되고 왔는데 사실은 분석의 애매성 때문에 사업화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일단은 음성 스피커를 기반으로 음성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들을 음성 인식기로 텍스트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성 정보를 받습니다. 비전 카메라에서 어떤 키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이거에 대한 운동성 정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비전에서 어떤 키포인트의 변화량, 그다음에 텍스트를 자체로 입력으로 넣는 부분, 그다음에 음성 피처를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 세 가지를 다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인 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사실은 멀티모달러티로 다 따로따로 태깅을 해서 대화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성능이 잘 되는 감정도 있고 안 되는 감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어떤 극단적인 감정, 분노와 그다음에 슬픔, 그다음에 기쁨, 환호 이것들을 분류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정도의 분류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당황스럽다든지 분류가 좀 7가지로 늘어나게 되면 성능이 좀 많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발화에 대해서는 되게 극단적으로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애매한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감정들은 사실은 사람도 판단이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은 그런 경우 사실 AI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실증 사업 하실 때 요양병원이랑 이제 아무튼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학습을 할 때 고령자 발화가 고려가 돼서 학습이 되는지 왜냐면 약간 발음이 어눌하시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실증할 때 가장 문제점이고요. 사실상 음성 인식기 성능이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도 연령이 낮거나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터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저희 과제에서는 음성 인식
인식과 합성은 이제 과제 개발의 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감 대화를 위한 자연어 처리 롤만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상용화돼서 그래도 고도화되어 있는 어떤 상용 합성기와 인식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증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에 대한 성능 분석은 해서 상대적으로 좀 성능이 좀 로버스트하다라고 판단되는 인식기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인식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인식기 같은 경우에 지금 구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합성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병원 의료진이랑 상담을 해서 이 공감 대화를 활용을 할 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크게 튀거나 문제가 없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합성 음성을 선택을 해서 지금 카카오 음성 합성기로 선택이 돼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저희 프로젝트의 롤을 넘어가서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지막으로 네, 남자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연어 처리는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가 보통 표준어로 된 것 같은데 보통 지역에도 다른 지역들 에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 사투리 같은 것들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토닥이는 좀 약간 딱딱한 말투 같은데 제가 챗봇 같은 경우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챗봇을 많이 봤거든요. 조선 말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걸 봤는데 토닥이도 그런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오늘 질문들이 저희 프로젝트에서 지금 약한 부분을 다 날카롭게 꼬집어 주시는데요. 일단은 그 대화 모델이 사실은 페르소나 챗봇으로 특정한 사투리를 구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데이터만 확보가 되면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자체는 일단은 실증을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모토 자체가 페르소나 챗봇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이제 그 사용자를 자극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데 타겟팅이 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표준화된 아름다운 말을 쓰는, 심지어는 상대방이 막 욕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이제 힘드시겠어요라고 아주 점잖게 말을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투리나 아니면은 특정 억양을 가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만 바뀌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안 그래도 광주 지역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 인식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전라도 사투리의 어르신이 발화했을 때에 대한 음성에 대해서도 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방금 들었습니다. 네, 네,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궁금하신 것이 많겠지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발표해주신 신사임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모빌리티와 에너지 분야의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1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